쌩글쌩글쌩거리는 굴러갑니다. 오늘은 어디로 굴러갈까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나무입니다. 거의 줄기부터 이파리까지 다 뾰족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영상을 킬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다시 오르세로 갑시다. 되게 예뻐. 거리 되게 예쁘네요. 오르세 미술관이랑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되게 많아지네요. 엄청 붐빕니다. 이 줄은 또 무슨 줄일까요? 계단을 올라와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어떡해. 오르세 미술관 앞에서 줄 서고 있는데요. 다행히 뮤지엄 패스가 있는 사람들은 C1에 줄 서면 되거든요. 되게 다른 데보다는 짧아요. 많이 짧고 다른 데는 엄청 길고 그런데 이 라인으로 와가지고 빨리 들어왔습니다. 뮤지엄 패스가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세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걸렸어요.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줄 서고 다 하는 데까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뮤지엄 패스만 있으면 금방 숭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 7구에 위치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 중 하나로 그 건축적 역사는 매우 특별하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르세 미술관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에펠탑과 그랑팔레와 같은 시대의 건축물로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건설되었으며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전엔 원래 파리의 센트럴 철도역으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건물의 정면 외벽 중앙 위쪽에 파리 오를레앙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오를레앙을 운행하는 철도의 종착역으로 건축가 빅토르 랄루가 설계하였으며 당시 철도역 건물로서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자랑했대요. 오르세 철도역은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파리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이동수단으로 설계되었는데요. 만국 박람회는 에펠타워 근처에서 열렸기 때문에 철도 역사에 장소 선정이 중요했어요. 만국 박람회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불타버려 기능을 상실한 국가장부 확인 기관이 있던 장소가 오르세 철도역으로 최적이었죠. 시기적으로 만국 박람회가 코앞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존 불타버린 건물을 완벽히 철거한 후 오르세 철도역의 건축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네요.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복잡한 건물을 고작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미 도시화된 곳에 가로 170m, 세로 75m 정도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대지에 기존 주변 건물들을 전혀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15개의 철로를 수용하는 기차역을 짓기엔 문제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 엔지니어들은 적어도 이 대지의 2배는 넘는 땅에 기차역을 지을 수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했는지 느껴지시죠? 샌드강을 따라 3650m 길이의 철로를 만들어야 했기에 돌을 파쇄하고 그 공간에 터널을 형성하는 파쇄법을 통해 300여 명의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단 16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철로뿐만 아니라 370개의 호텔까지도 수용케 설치하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필수 요소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호텔방들이 철도역을 감싸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르세의 상징인 시계가 걸려있는 이 벽은 위에서 보면 앞이 다 막혀 있다네요. 철기 황금시대라고 불리운 1800년대 말에 파리에 맞게 오르세 철도역은 지하부터 5층까지 전부 철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을 잘 다진 후 철제 구조를 쌓아 건축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실내 구조에 장애물이 거의 없게 만들었다네요.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철기둥을 현장에서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전체가 철제 구조라면서 오르세 철도역은 겉에서 보기엔 돌로 된 석조 건축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돌벽들은 사실 건물 데코레이션이라고 할 만큼 건축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전통적 프랑스 건물들과 조화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2m 깊이의 돌이 외부를 감싸는 역할만 한 거죠. 이 위대한 설계로 창조된 오르세 철도역은 이 시대의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최초의 현대식 철도역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나 1939년 오르세 철도역도 위기를 맞는데요. 처음 철도역이 지어질 당시와 같은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시절 오르세 기차역은 최대 8개의 증기기관차 객차를 수용하는 기차역이었으나 점차 증기기관차의 힘이 세져 11개의 객차를 끄는 증기기관차가 보편화되면서 객차 8개만 수용할 수 있었던 오르세 기차역은 규격이 맞지 않아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30여 년만 기차역으로 기능을 하다 버려진 거죠. 1977년 프랑스 정부는 오르세역을 미술관으로 변환하기로 결정했고 1980년대 초반에 이 건물은 건축가 가에 아울렌티의 리모델링을 통해 1986년 대대적인 재건이 이루어졌고 오르세 미술관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47년 동안 폐쇄되어 한순간에 골칫거리로 전락한 철도 역사의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미술작품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의 중요한 미술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건축적 역사는 프랑스 문화와 건축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보는 순서는 0층, 5층, 그 다음 2층 순입니다. 가장 낮은 층에는 사실주의,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1번간에 도미니크 앵그르의 샘, 4번간에 밀레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 14번간에 마네의 올랭피아, 알렉상드르 카베넬의 비너스의 탄생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장 프랑스와 밀레는 바르비종으로 이사하여 프랑스 농민들의 생활상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분홍들의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당과 대비되게 가난한 소작농의 아내들이 추수 끝나고 논에 남은 이삭들을 한 톨 한 톨 주워 모으는 모습을 묘사하여 1980년대에 빈부격차와 프랑스 서민의 삶을 가감없이 표현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구로의 비너스의 탄생, 아카데미즘 작품들 중 최고의 걸작. 피부 표현을 너무 매끄럽게 잘한 것 같아요.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으로서 얼굴도 예쁜데 피부도 굉장히 좋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갑니다. 내리자마자 오르세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이 나오는데요. 저도 사진 찍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잘 사람들을 막 피해가지고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사진으로 만나요.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으로 갑니다. 29번에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프랑스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고전주의 전통에 충실해야 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토대로 한 신들의 모습, 성경과 관련된 장면들과 역사를 르네상스적 화풍을 유지하며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야만 명성을 떨치고 전시,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화가들은 아카데미즘 작품만을 그려왔습니다. 에드와르 마네는 근대미술의 선구자,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1863년 살롱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과 비교해보시면 그 차이점을 한눈에 느끼실 수 있죠. 에드와르 마네가 풀바디의 점심을 그리던 1863년은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그 당시 생활 모든 게 변해가던 시기였어요. 여가 시간이 많아진 그 당시 프랑스인들의 문화도 굉장히 자유분방해지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도 흔한 일이었어요. 변화의 시기에 맞게 에드와르 마네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 작품을 살롱전에 제출했는데요. 당연히 탈락했겠죠? 탈락한 작품만을 모아 전시하는 낙선전에 마네의 그림이 걸리게 된 거예요.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은 그 당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작품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여신을 제외하곤 살아있는 여성의 나체를 그리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마네가 이 금기를 깬 거죠. 작품을 보러 온 관람객들이 처음에는 에이, 당연히 여신이겠거니 했대요. 근데 이상한 거죠. 작품의 왼쪽 아래를 보시면 여성의 옷가지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옷을 입고 있던 여자가 저 풀밭에서 옷을 벗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저 여성은 이후 마네의 올랭피아에 나오는 빅토린 루이스 뮬랭 매춘부와 같은 여성분이래요. 저 풀밭은 파리에서도 20분 정도 떨어진 매춘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블로뉴의 숲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관객이 부르주아들이었으니까 그림 구경하러 왔다가 그들에게 익숙해 보이는 장소에 더해 과거 성매매하러 간 자신들의 모습처럼 보이니까 자신들의 비밀이 탄로난 것 같고 괜히 찔리니까 마네의 그림은 격이 떨어진다 라고 돌려깠대요.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사생활이 폭로된 것 같아 분노해서 자신들의 지팡이로 마네의 그림을 찢어버리려고 해가지고 마네의 그림이 높은 곳에 전시되었다니 말 다 했죠 뭐. 이 작품에 보면 유독 강조된 요소들이 있는데요. 남성들은 더 어둡게, 여성들은 더 밝게 묘사함으로써 이 상황이 더 눈에 띄게 설정을 했고, 바로 저 뒤쪽에 연못에서 자기 중요 부위를 씻는 여인이 원근법이 무시된 채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의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원근법대로라면 여인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오히려 크게 그려서 이곳에서 남녀 각각 2명이 그냥 앉아서 노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앞에 있는 여성은 오히려 정면을 응시하며 봐라, 이게 부르주아 너희들의 참모습이다 라는 걸 전달하는 듯 하고요. 부르주아들은 파리지행의 복장을 다 갖춘 채 넥타이까지도 갖춘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을 감추고 있죠.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은 사실 라파엘로의 고전주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에 나오는 인물들의 구도에 영감을 받았대요. 구도는 비슷할지 몰라도 여기서 확연히 다른 거는 르네상스의 거장들은 신화 속 이상적인 이야기를 그렸다면 마네는 현재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그렸다는 거죠. 마네의 새로운 시도와 그림에 영감을 받은 화가들이
인상주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30번간의 르누아르의 물랭드라 갈라트의 무도회, 32번간의 도시의 무도회, 시골의 무도회, 35번간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 32번간의 모네의 우산을 든 여인, 34번간의 수련 연못 분홍조화, 35번간의 폴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사과와 오렌지, 42번, 43번간의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아르레 반 고흐의 방, 자화상 오베르 시르와즈 교회, 44번간의 폴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걸작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네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풍경들 위주인데요. 오르세 미술관에는 모네의 수련 연작들이 많아요. 곧 모네의 대형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도 가보려고요.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하죠? 생각보다 작네요. 폴세잔은 뭐가 제일 유명하냐? 사과의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여기가 식당인 것 같아요. 카페인가 식당인가 아무튼 후기를 봤는데 여기가 맛은 없는데 비싸기만 비싸다라는 후기를 봤습니다. 이 레스토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고갱과 반고 줄 서 있긴 한데 여러분 반고의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멋있네요. 색감도 그렇고. 어때? 여기 복잡한 철제 구조가 마치 숲에 나뭇가지들 얽혀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되게 멋있는데요? 건물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내려가면 저번 영상에서 나온 로댕의 원작 섞어본 조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너무 멋지다. 여기에 이렇게 큰 시계가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여기가 기차역으로 쓰였잖아요. 근데 기차역의 핵심 요소는 출발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각적 기계 장치가 필요하니까 시계를 가운데다가 저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게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 증기기관차 시대에서 또 전차가 상용된 전차 시대로 가는 순간 모두를 포착한 시계예요. 찾아보니까 이 시계는 가장 최초의 기념비적인 직경 4.5m의 전기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로댕 미술관에서 봤던 지우개문 여기에 더 있습니다. 이거는 청동이 아니라 실제로 조각한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똑같긴 하지만 청동이 아니고 하얀색이라서 더 명한 일명이 좀 더 선명해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르세 뮤지엄을 다 보고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은 어떤 미술관, 어떤 박물관을 갈까요? 모르지. 다음에도 꼭 봐줘야 돼요. 알았죠?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다시 한번 왔네요. 까마귀 이렇게 귀엽게 뛰었었나요?
여기 어디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프랑스의 인재들, 프랑스의 제2의 제3의 음바페가 되거라. 으짜짜짜. 비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먹으러.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의 배경 지식을 알게 된 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현재 파리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오르세 미술관이 잠시 사용되다가 지속되느냐 사라지느냐의 존폐 위기를 겪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최초의 현대식 기차역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감동을 선사했지만 얼마 안가 졸지에 쓸모없는 시대에 뒤처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존폐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는 파리에 가면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박물관 중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아무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나란 존재가 쓸모없게 된 것 같고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 저도 그런 슬픈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 힘든 순간들을 겪어내면 다시 행복이 넘치는 좋은 순간들이 될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던 오르세 철도역에 전 세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모든 보물들을 가득 품은 보물상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보물 같은 순간들로 가득 찬 보물상자가 될 거예요. 행복한 매일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